저는 옌스 선수를 설득해서 대표팀에 자리 잡게 한 건 홍명보 감독이에요. 근데 왜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본선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옌스 선수를 투입하지 않고 기용하지 않았을까? 근데 저는 이것도 오히려 기싸움이었지 않아 생각이 들어요. 옌스 투입해라고 했으니까 투입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진호입니다. 대한민국 축구대표팀의 대참사, 경기력도 최악이었는데 홍명보 감독의 2분 11초짜리 사퇴 기자회견이 그야말로 불을 붙였습니다. 대중들이 불같이 분노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손흥민을 넣으라고 했는데 주머니에 손을 넣는 대참사. 그래서 오늘은 축구 전문가를 직접 모셔서 이번 대참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집중적으로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 기자님이자 현재 PSYS에서 재직 중인 김진수 팀장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전 스포츠조선 그리고 풋볼리클리, 풋볼2.0 등 여러 언론사에서 활동했던 김진수 기자라고 하고요. 최근에는 라이브스코어 같은 이런 실시간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앱들을 만드는 곳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는 이전 대회들과는 달랐어요. 1차전에 너무 잘 치르다 보니까 거기서부터 뭔가 과거와는 다른 흐름이 이루어지게 됐고 3차전까지 계속 소극적이고 움츠러드는 그런 경기들을 하게 됐죠. 그리고 결국 이게 오히려 우리를 좀 때리는 그런 아쉬운 결과들로 이루어졌죠. 결과적으로 발목을 잡았다. 그래서 경기력 하나하나를 좀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김진수 팀장님을 부른 이유는 흥분하시라고 한 게 아니라 아니 이게 얘기를 하다 보면 흥분할 수밖에 없어. 내가 모든 대회들을 지켜봤지만 이렇게 오이가 없고 이런 경기들을 하는 대회가 없었거든. 정말 이분의 스타일에 대해서 말씀드리자면 정말 스님이에요. 고요합니다. 평소에도 그냥 가만히 조용한 스타일인데 이렇게 분노하는 것 자체가 경기력을 보고 이제 화가 나신 것 같습니다. 1차전 체코 대 한국 어떻게 보셨습니까? 1차전은 정말 한국에게 많은 운이 따랐다고 생각돼요. 상황적으로 운이 따랐는데 일단 체코가 고지대 적응 훈련이 덜 된 팀이었어요. 이런 것들이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고지대에서 붙었을 때 고지대 훈련을 먼저 했던 한국에게 유리하게 적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체코가 선제골을 넣었음에도 후반전으로 갈수록 한국이 조금씩 분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경기들이 이루어졌고요. 결국 그것들이 동점골, 역전골로 이루어졌죠. 거기에서 홍명보 감독의 이런 교체 카드들도 모두 적중이 했고요. 이상적으로 아주 원하는 그리고 기대했던 그림들이 나온 그런 경기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다면 이제 100점 만점에 체코전 몇 점 정도? 저는 근데 체코전이 내용적으로 결과적으로는 좋았지만은 100점을 주긴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체코가 자초한 그런 상황들도 있고 거기에서 우리가 운이 따랐다고는 보거든요. 그렇지만은 어찌됐든 원하는 결과들도 나왔고 홍명보 감독의 지략들도 성공했으니까 이 경기는 80점 정도는 줘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제 결과적으로 2차전 멕시코 한국전으로 갔는데 1대0으로 석패를 했단 말이에요. 사실 석패라고 사실 실수가 겹쳤기 때문에 그때 골키퍼의 실수만 없었다면 이제 사실은 올라가는 거였거든요. 그 경기 어떻게 보셨습니까? 의견은 좀 다양한 것 같아요. 멕시코전은 이 실패로 실점했을 뿐이지 경기력 자체는 나쁘지 않았다. 비등하게 가져갔다. 그런 이야기들도 있었고 너무 정적인 경기를 하지 않았냐. 우리의 장점 그리고 우리가 하고자 하는 플레이가 뭔지 축구가 뭔지를 보여주는 그런 경기는 아니었다. 이런 얘기들도 있었거든요. 저는 좀 후자에 가까워요. 멕시코를 상대로 좀 수비적이고 조심스럽게 경기하는 거는 충분히 가능한 전략 전술이에요. 그러니까 홈이점을 지니고 있는 상태에서 이 팀을 상대로 무모하게 달려드는 거는 좀 위험한 전략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전술을 택했다고 생각하고 그런 면에서는 나쁘진 않았다고 보는데요. 너무 정적이었고 그리고 역습으로 가져가는 상황 그리고 우리가 공격으로 전환한 과정에서의 전략 같은 이런 세밀한 부분들이 부족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교체 카드도 좀 아쉬웠는데요. 이 1차전에서 이 이른 교체 카드가 성공한 게 오히려 좀 독이었다고 생각돼요. 명장병. 오영규 선수를 투입하고 하면서 이제 효과를 봤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2차전에서도 손흥민 선수를 좀 생각보다 좀 빨리 뺐어요. 이 모두가 하는 얘기인데 손흥민 선수를 왜 이 타이밍에 이렇게 빨리 뺐지?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 일각에서는 그런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출전 시간에서 역대 한국 국가대표팀에서 최장 시간 뛴 인물이 홍명보 감독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래서 이거 깨지는 거 싫다. 네, 그런 썰도 있더라고요. 어쨌든 출장 자체는 손흥민 선수가 지금 최다 출장을 가져가고 있거든요. 거기에서 많이 갈렸다고 생각되고요. 그건 정말
홍명보 감독을 공격하기 위한 그런 하나의 꺼리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 그것과는 별개로 손흥민 선수를 정말 그것 때문에 일찍 뺐다? 근데 감독은 결국 결과를 내야 되는 자리거든요. 네. 그리고 누구보다 결과를 원했을 거예요. 그런 출전 시간보다는 본인이 1차전에서 거둔 성공이 여기에서 또 통할 거라는 어느 정도의 확신 같은 것들이 있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근데 그 확신이 아니었다는 게 결국 결과로 드러났죠. 그러니까 실력 부족인데 자신감이 있어서 네. 명장병까지 더해지면서 야 이거 보여주겠다. 됐잖아. 해줄게. 싸워. 결국 손흥민 선수를 다양한 방법으로 쓰고 오영규 선수를 다른 형태로 돌려서 둘이 같이 조화를 이룬 그런 그림을 만들어낸다던가 그런 좀 디테일한 전략 전술이 필요했는데 그런 것들이 부족했다고 생각되고요. 결국 손흥민을 일찍 교체한 것이 이런 아쉬운 결과들로 돌아왔죠. 몇 점 정도 평점 주시겠습니까? 이 경기요? 60점 정도 주겠습니다. 너무 많이 줬나? 높네. 사실 좀 후하다고 생각돼. 근데 50점까지 가면은 너무 비참하고 그리고 0대1이었잖아. 스코어 자체도 실점이 나오는 과정 자체도 우리가 전술적으로 실패를 해서 상대의 카운터를 받아서 그렇게 실점한 게 아니라 좀 실수로 나온 그런 불운한 경기였으니까 한 60점 정도로 생각하겠습니다. 자, 문제 남아공과 한국전. 남아공전 생각만 해도 진짜 어이가 없어. 그렇습니다. 점수부터 까겠습니다. 몇 점입니까? 나 빵점. 아니 근데 그 정도 줄만 정말 남아공전은 마음에 드는 게 1도 없어요. 일단 남아공전의 전술부터 한번 좀 분석을 좀 부탁드립니다. 이거는 대회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이슈이기도 한데요. 선수 기용에 대해서 참 말이 많았잖아요. 옌스를 왜 기용하지 않았느냐, 어느 자리에 왜 이런 선수들을 투입했느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가 참 많았는데요. 그라운드 안에서 보여줬으면 됐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이 정말 하나도 없었어요. 그냥 단순하게 쳐져서 이 선수들은 볼이 오는 것들을 지켜보고 있었을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정말 정적인 그런 경기들이었죠. 그러니까 제가 축구를 진짜 모르는 사람 입장에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골키퍼에서 최종 수비에서 패스를 하죠. 그래서 뭐 미드필더 할 때 공이 가잖아요. 그럼 적어도 거기서 뻥이라도 차던지 거기서 또 지들끼리 맨날 또 하다가 투닥거리다가 또 뺏겨. 정말 득점하는 것보다 실점하지 않는 것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구나. 그런 생각이 왜 들었냐 하면은 저희가 수비를 성공해서 역습으로 나가야 되잖아요. 공격으로 전환해야 되는데 그럼 이강인 선수가 측면에서 중원까지 내려와서도 그 볼을 받아주고 다시 연결해준 그런 역할을 이번 대회에서 계속 해왔단 말이죠. 근데 남아공전에서는 정말 심했던 게 이강인 선수가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고 계속 상대 수비가 둘러싸는 과정에서도 볼을 지켜냈거든요. 그럼 그 과정에서 수비수들도 이렇게 쫙 펼쳐지고 우르르 올라가면서 공간을 벌려주고 패스 받을 그런 위치에 자리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계속 이강인 선수의 뒤쪽에 머물러서 3명, 4명, 최대 5명까지 이렇게 머물러서 전진을 하지 않는다는 거죠. 계속 뺏겨. 그러다 보니까 이강인 선수도 신이 아니거든. 메시조차도 4명, 5명이 둘러싸면은 계속 지켜내지는 못해. 근데 그 상황에서 이강인 선수가 계속 2명, 3명까지 지켜냈는데도 안 돌아가니까 결국 다시 백패스가 들어오잖아요. 그런 상황이 어떻게 보면 남아공 경기 전체를 관통하는 그런 장면이었다. 승리를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지지 않으려고 했다. 적어도 제가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졌어요. 그리고 제 주변에 이제 다른 관계자분들, 축구업계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과 이야기를 나눴을 때도 정말 승리하려는 의지가 없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제가 여태까지 한 40년 동안 축구를 봐왔는데 어쨌든 뭐 일반인의 입장에서 봤죠. 근데 여태까지 경기 중에 진짜 이렇게 최악은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저희가 선수 구성은 정말 역대급이에요. 왜냐면 이 선수들은 대부분 해외에 나가서 해외 문화들을 접하고 해외에서 전술 전략들을 이제 몸에 체화하는 그런 것들이 이루어진 선수들이란 말이죠. 그래서 감독들의 주문에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이런 선수들이고 그런 것들을 그라운드 내에서 자기 능력을 더해서 더 많은 것들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선수들이거든요. 뭐 손흥민 선수, 이재성 선수, 김민재 선수, 이강인 선수 전부 다 그런 선수들의 탑급에 있는 선수들이에요. 이런 선수들을 데리고 이렇게밖에 축구를 못한다고? 남아공전에 선수 기용하고 선수 기용에 따른 그런 전술적인 이야기도 조금은 해볼게요. 그 경기에선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가 빠진 게 큰 논란이 됐었죠. 오영근 선수와 황희찬 선수가 선발 투입됐었죠. 이 선수들은 위치는 같을 수 있을지언정 움직임 자체가 달라요. 이 선수들의 캐릭터라고 하는데요. 요즘은 이 선수들이 같은 위치에 있다고 해서 같은 역할을 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리고 경기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것들도 다르고요.
손흥민 선수와 이재성 선수는 주변에 조화를 이루면서도 계속 스프린트를 하면서 빈 공간으로 파고들고 공간을 만들어내면서 상대 수비를 끌어내고 상대 수비가 끌어냈을 때 주변 동료 선수들이 또 움직여서 기회를 만들 수 있는 그런 이제 연쇄 효과를 만들 수 있는 선수들이거든요. 반면 이제 황희찬 선수는 최근의 플레이 스타일 자체는 측면으로 빠져서 본인이 볼을 잡으면 측면에서 이제 볼을 몰고 올라가면서 거기에서 뭔가 변주를 만드는 그런 유형의 선수고, 오영규 선수도 물론 많은 움직임을 가져가지만 손흥민 선수와는 동선 자체, 상대 수비를 끌어내거나 우리 주변 동료를 활용하는 이런 움직임 자체는 조금 다르게 가져가는 선수거든요. 이렇게 선수를 교체했으면은 전술을 그에 맞게 바꿨어야 되는데, 그러면 주변 동료들의 움직임도 바뀌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도 하나도 준비되지 않은 것들이 남아공전에 드러났고 위협적인 공격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했잖아요. 경기가 진행되면 진행될수록 계속 움츠러들고 공격적인 면을 보여주지 못했다는 게 굉장히 실망스러웠던 경기였죠. 결과적으로 1차전, 2차전, 3차전에 그 관통하는 한국 축구 대표팀의 그 스타일이나 색깔은 어떻다고 보시는지? 축구나 스타일이 이번 대회에 있었을까요? 제가 아까도 얘기 드렸다시피 이건 축구를 안 한 거예요. 물론 선수들에겐 죄송합니다. 선수들 정말 열심히 뛰었지만은 요즘 축구는 선수들만 잘해서 되는 게 아니거든요. 저는 이제 그런 설명을 드리는데 하이 클래스, 높은 레벨의 축구를 할수록 감독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다. 감독과 스태프들이 하는 역할이 굉장히 많고 이 감독과 스태프들이 어떻게 전술을 짜오고 선수들이 어떻게 지시하느냐에 따라서 경기가 갈린다고 보거든요. 거기에서 선수들은 팀이 지시한 거에 따라서 움직이고요. 그런 것들을 이행하고 그 사이에서 사이사이 자유가 주어지는 공간이나 순간들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본인이 어떤 선택을 하고 더 나은 선택을 해내느냐에 따라서 경기의 다름을 만들어내는데 우리는 일단 시작부터 잘못됐어요. 준비가 된 게 하나도 없었잖아. 아니 뭐 나름대로는 다 준비됐다 이렇게 홍명보 감독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대회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축구인들이 모두들 얘기하는 게 이번 대표팀은 얼마나 준비됐는지 잘 모르겠다. 대회가 이제 치러지기 직전인데 무엇을 하려는지 모르겠다. 이 팀이 베스트 11이 무엇인지 확답을 하기가 어렵다. 그게 대회 직전까지도 나온 이야기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얘기였는데 내가 어떻게 알아? 제가 어떻게 합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은 1차전이 끝났을 때 이겼을 때 그래도 이건 아무리 못해도 그냥 턱걸이라도 32강은 올라가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안이하게 생각했나 봐요. 그게 딱 홍명보 감독의 생각 아니었나 싶어요. 정말 그렇게 생각했고 모든 분들에게 그렇게 얘기했거든요. 멕시코전 끝날 때까지도 우리 1승 했고 멕시코전에서 0대1로 졌으니까 골득실이 0이거든요. 그럼 이거 상황 괜찮다. 남아공이 설마 지겠어. 한 승점 1점 정도 따고 최악의 상황이라도 승점 4로 올라가겠지.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최악의 상황이 나오네요. 그건 이제 옌스 기용 문제에 대해서 또 말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럼 어떻게 좀 실제로 경기력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보세요? 옌스가 3경기 동안 마지막 세 번째 경기에 45분 뛰었어요. 그걸로 뭔가를 보여줄 수 있는 유형의 선수는 아니거든요. 이 선수가 뭐 짧은 시간 안에 뭔가 메시처럼 경기의 흐름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그런 선수라고 하기보다는 이 선수를 투입함으로 인해서 팀 전체가 얻을 수 있는 장점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에너지 레벨도 높여줄 수 있고 투쟁심도 있고 공격적으로 올라갔을 때 윙백으로 위치할 확률이 높겠지만은 거기에서 좀 더 깊숙한 곳까지 투입돼서 공격의 숫자를 늘려준다던가 그리고 수비할 때도 빠르게 전환해서 수비 숫자를 늘려주는 이런 역할을 할 수 있는데 왜 이런 좋은 자원을 가지고도 활용하지 않느냐. 그래서 옌스를 투입해라라고 계속 이야기가 나왔던 거라고 저는 생각되고요. 결국 홍명보 감독이 45분을 남기고 투입했죠. 여기에서 드는 의문은 저는 옌스 선수를 설득해서 대표팀에 자리 잡게 한 건 홍명보 감독이거든요. 근데 왜 홍명보 감독이 갑자기 본선에서 마음이 바뀌어서 옌스 선수를 투입하지 않고 기용하지 않았을까? 일각에서는 뭐 옌스 어머니가 홍명보 감독이 감독 발탁됐을 때 불만 섞인 SNS에 올려서 그런 게 아니냐. 물론 전술적으로 봤을 때는 옌스 선수가 투입되는 상황에서는 오히려 엄지성 선수라던가 측면에 공격적인 자원들이 더 투입되어야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저는 이것도 오히려 기싸움이었지 않나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이런 선수들이 투입돼서 더 공격적으로 나갔어야 되는데 그래 너네들이 옌스 투입해라고 했으니까 투입했다? 그 결과 보자.
저는 약간 그렇게도 받아들여졌거든요. 그냥 제 궁예만이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 게 다른 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 월드컵만 봐도 그 네덜란드에 이제 로날드 쿠만 감독이라고 있습니다. 네, 로날드 쿠만 감독이 결국 모로코에게 패하면서 32강 탈락하는 그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프레스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조별리그에서 계속 실점하고 수비가 안 돼서 결국 파이브백을 썼다. 너네들 언론들이랑 너네들이 계속 파이브백을 써라 그래서 썼는데 결국 졌지 않느냐. 뭐 나보고 어쩌라고. 막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예요. 하란 대로 했는데. 하란 대로 했는데 이것도 결국 기싸움이죠. 팬들이랑 언론들과 기싸움을 한 건데 여기에서 갑자기 그 얘기가 들었어요. 요즘 모든 나라에는 그들만의 홍명보 감독이 있다. 네. 이 좀 우스갯소리로 하는 얘기지만은 정말 감독들의 강한 에고들이 안 좋은 결과로 이어졌을 때 이런 장면들이 나오지 않나 그런 생각들은 좀 들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이제 홍명보 감독이 이번 월드컵에서 보여준 전술과 운영 몇 점 정도 줄 수 있으십니까? 점수 줘야 돼요? 아까 남아공전 빵점 줬는데 합치면 그래도 뭐 대략적으로 한 40점 정도 줘야 되나요? 그래도 체코전은 승리했으니까요. 그러면 이번 월드컵 잘라고 가장 큰 문제 네. 딱 하나만 꼽는다면 뭐였습니까? 가장 큰 문제요? 문제가 너무 많은데. 월드컵은 결국 대한축구협회와 대한민국 축구가 그동안 해왔던 일들, 굉장히 안 좋았던 그런 상황들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골맞던 것들이 터진 결과라고 생각하거든요. 제가 이해가 좀 안 가는 게 바로 그 부분인데 단순히 홍명보 감독만 있었던 게 아니라 유럽 코치도 2인이 있었잖아요. 그럼 그들은 뭐 했냐고. 전술적으로 보조를 해주기 위해서 들어온 감독일 텐데요. 그리고 포르투갈 감독 어떻게 보면은 뭐 벤투 시절에도 저희가 포르투갈에 대한 그런 축구 이해도도 어느 정도 있었다라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코치들을 앉혀놓고도 제대로 그림을 그리지 못했다는 거는 굉장히 아쉬운 면이고요. 그 코치진들이 준비를 잘했을 수는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감독이거든요. 감독이 거기에서 또 어떤 의견을 내고 어떤 선택을 냈느냐 그것들이 뭐 이런 결과로 이루어지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결국 홍명보 탓이다. 아니 모든 것이 홍명보 감독이 선택하고 만든 결과는 아니겠지만은 감독이란 자리가 그래요. 모든 책임을 떠안는 자리거든요. 근데 책임을 지겠다는 사람이 그렇게 또 알았어. 계속 이쪽으로 넘어가네요. 2분 11초짜리 좀 잘하지 그러셨어요, 진짜. 자, 그렇다면 이번 월드컵 32강 탈락의 초대형 악재를 바라보면서 당장에 대한민국 축구협회가 이것만큼은 달라져야 한다. 한국 축구가 이것만은 달라져야 한다라고 딱 하나만 꼽는다면 어떤 지점을 꼽겠습니까? 투명해야 돼요. 모든 과정에서 공정해야 되고 설령 결과가 따라주지 않더라도 투명하고 공정했으면은 내용에서 그것들이 보일 것이고요. 그걸로 충분히 어느 정도 설득이 될 거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번에는 과정 자체가 잘못됐기 때문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 그 결과를 책임져야 되는 당사자가 유체이탈 화법을 보이면서 더욱이 이 월드컵을 앞두고 사퇴 예고까지 하면서 이 대표팀을 흔들어 놨다고밖에 안 보이거든요. 그리고 결과도 진짜 아니 지는 거 당연히 화가 나죠. 근데 이렇게 질 수가 있냐는 말이에요. 그렇죠. 과정을 무시하면서 요행을 바라는 그 상황들이 결국 만든 것들이라고 생각되거든요. 저는 이번에 차라리 잘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이번에 운 좋게 32강 올라가가지고 똑같이 깜깜이로 감독 지네 맘대로 선임하고 똑같이 전술 똑같이 하고 이거 안 된다고 생각하고 이번 기회를 통해서 철저히 쇄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줄 때야만 다음 월드컵에도 희망이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똑같이 하면은 결국은 예선 탈락할 수도 있어요. 아예 지역 예선을. 설마 우리가 아시아 지역 예선에서 탈락하겠어? 그 진짜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으면 설마가 이루어집니다. 여기에서 위기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계획을 세워서 이 숙제를 과제를 풀어나가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오늘 약 1시간 동안 축구 전문가인 김진수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사실 뭐 전문적인 영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조언을 받았는데 어떠셨습니까? 계속 저는 입장문 발표한 영상만 머릿속에 맴돌고 남아공전만 머릿속에 맴돌아요. 정말 이렇게 분한 적이 없었거든. 정말 최근에는 한국 축구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열내본 적이 없었어요. 그만큼 이번 사태는 아쉬웠고 그만큼 저희가 잘 대응을 하고 준비를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를 해주신 김진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음 방송을 통해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